오늘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자리에 제가 한 말씀 하게 된 것을 흑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카이스트가 이 미래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활동에 저도 오늘 처음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혁신을 화두로 연구하는 슌페터파 경제학자로서 혁신 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 좀 브로드한 이 배경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이게 추격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림이 바로 이제 한국 경제의 추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한국이 몇 프로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국이 과거에 보시면은 뭐 20세기 초반에 뭐 1%, 5% 정도 수준에서 지금 70%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준은 서구 열강, 다시 말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 그리고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일본 우리가 조금 넘어섰죠. 조금 위에 있는 게 독일인데, 일단 독일을 좀 우리가 독일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봐서는 일본처럼 이 70% 수준에 한 20년 이상 일본이 머무르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도 한국의 성과는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결국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은 한국의 1인당 한국의 R&D 지출이 GDP에 차지한 비중인데, 한국이 세계 1, 2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1, 2등인데 한국의 그 높은 R&D 지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이제 미국에 출연한 미국 특허 수인데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이 1, 2등이고 그 다음이 얼마 전에 한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서 한국이 4등으로 됐고, 한국은 그 사이에 사실은 독일보다 넘어섰죠. 이것이면 그래서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 순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 성과에 힘입어 우리가 수역을 달성해서 지금 선진국 열강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일본처럼 미국 대비 70%에 이제 정체될지 모른다는 우리가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벽, 한 가지 추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벽은 역시 그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수준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긴 했는데, 일본 보시면 일본이 2000년대부터 지금 25년 동안 70%에서 못 넘고 있어요, 이 벽을요. 그래서 한국이 최소한 뭐 독일이나 대만 수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벽은 세계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2%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2006년 금융위기 직전에 2.2%를 달성했었는데 2% 떨어졌다가 잠시 도달했다가 다시 또 지금 1.7%라는 수준에서 있어가지고 세계 전체 참 비중이 2% 넘는데, 과거 중국은 한국과 같았었는데 사이즈가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비중에서 지금 7, 8%에 도달했습니다. 한국보다 6배, 뭐 7배 이상, 뭐 9배 이상 많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순위도 10등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2등으로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도, 뭐 브라질, 러시아 등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추세란 것은 많이 요새 회자되듯이 잠재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저희 경제학과 김서익 교수가 이제 쓴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걸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리스크라 보는데,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대비 못하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독일이나 미국이 잠시를 이걸 높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최근에 그 미중 갈등 구조에서 저희가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구조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샌드위치에서 이제는 미중 각국을 각각 대체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의 관세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투자를 늘리면서 한국의 물량을 줄인다는 면에서
한국 산업의 첫 번째 공동화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중국발 공동화는 중국이 내수 침체로 공급 과잉된 물량들을 한국 등 주변국으로 덤핑 수출하는 걸 통해서 한국의 철강, 석유화 등이 어려워지는 한국 산업이 어려워진다는 면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공동화죠. 거기에 플러스 내부발 공동화는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발 공동화이죠. 그래서 한국이 저는 3대 공동화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좀 더 최근적인 상황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인 혁신 체제를 좀 살펴보고 결국은 혁신이 하나의 이제 해결책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국가 혁신체를 좀 국제 비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혁신 체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슈페르타파 경제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슈페르타파 경제학은 혁신은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내성적으로 설명한 핵심 개념이 혁신 체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 산업 차원, 기업 차원, 지역 차원, 다양한 차원에서 연기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혁신 체제란 것은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데 관련된 여러 제도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발부되는 기업, 대학, 금융기관, 정부 이것들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중시하는 개념인데 이 혁신 체계가 효율적이면은 그 나라의 혁신 성과가 높고 따라서 경제 성장도 잘 된다는 것이 이제 슈페르타파의 기본 명제이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저희는 이제 시스템 실패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신고전파의 시장 실패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시장 실패는 지식이 공공지혜 때문에 발생하는데 시스템 실패는 지식이 암묵적이라서 지식을 전파하고 흡수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암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혁신에 관련된 주체들 간의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좀 실증 분석한 이 책이 이제 그 혁신 체제를 이제 미국 특허 데이터 가지고 여러 변수로 표현하고 이걸 제가 통해서 이제 슌피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체제를 결국 매저먼트가 중요한데 여러 연구가 많은데 저는 이 책, 그다음 그 이후에 최근 연구에서 계속 한 5개 변수를 가지고 혁신 체제의 구체 내용을 표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중에 몇 개의 변수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 변수는 혁신의 집중도. 혁신이 얼마나 다양한 주체에 분산되냐 하면은 한국까지 소규모의 어떤 대기업에 집중된다를 보이는 지표인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개출한 특허의 70% 정도는 5대 재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진국들은 분산되어 있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이제 성과이자 지금 한국의 한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의 톡착화. 얼마나 혁신을 창출할 때 얼마나 한국이 갖고 있는 과거의 특허를 활용해서 지식을 창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축적된 지식이 없는 나라는 이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9라는 것은 한국의 그 나라의 그 지식의 셀프 사이테이션이 9%라는 정도입니다. 9%. 이게 쭉 올라가죠, 한국이. 그래서 한국은 지금 15% 넘어서 가지고 거의 지금 일본보다는 낮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식이 한국 내를 기반으로 해서 잘 창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태리나 UK 이런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면에서는 한국의 중요한 성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식의 다각화. 이거 뭐냐면 지식이 한국이 출연한 특허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나오냐는 정도인데 미국 특허 3분위 438개 분야 중에서 몇 개 분야 특허가 있느냐?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 85%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70%도 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태리는 좀 이면에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식의 융복합도, 문헌에서는 이제 오리지널리티 또는 지식의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특허를 출원할 때 얼마나 그 특허가 굉장히 여러 분야의 특허를 인용해서 융합해서 만든 특허냐 이거죠. 지식을 융복하는 정도인데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인 없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한국 지식이 어느 정도 단품 기술이라는 거예요. 단품 기술. 여러 분야에 윤복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것이 4차 혁명에서의 중요한 특성이 4차 혁명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합쳐지는 기술이 중요해진 것이 한국 이면에서 4차 혁명에 가장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기술 심형 중 이거는 이제 숏사이클, 롱사이클이라는데 한국의 그 특허란 것이 얼마나 최근 기술을 가지고 만든 기술이냐입니다. 그래서 IT 같은 것이 이제 사이클이 짧은 기술이죠. IT에서는 특허 출원한 다음에 1, 2년 지나면 이미 특허는 낡은 것이 돼가지고 중요하지 않죠. 한국의 특성은 바로 IT와 같은 사이클이 짧은 기술에 특화해서 추격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IT가 뭐 한국의 틈새를 하는데 앞으로 한국 가게에서는 바이오라든가 소부장 같은 롱사이클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진국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롱사이클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옛날 지식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지식을 몰라도 되는 혁신이 숏사이클 IT 분야인데 바이오, 소부장 같이 과거의 지식이 계속 중요한 분야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고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숏에서 롱으로. 한국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선진국들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금 한 5개의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가중평을 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NIS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현국가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 지표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잘 설명한다는, 즉 혁신 체제가 경제 성장을 잘 설명한다는 침페터 학파의 명제를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경제 복합도 지표보다 이것이 훨씬 더 로버스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순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NIS 지표인데 일본, 뭐 영국, 뭐 미국 등이 높고 한국이 13등, 중국이 19등, 한 50등까지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한국은 80년 중반 이후에 선진국과 차별되는 영역, 즉 기술주의가 짧은 숏사이클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추격을 달성했는데 동시에 지식생산의 토착화, 다학화도 많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해야 할 과제는 기술주의가 긴 의학, 소부장 분야로 좀 더 강하게 진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융복합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IT를 BT랑 결합하고 NT랑 결합하고 이런 식의 어떤 많은 융합이 나와야만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또 과다한 재벌에 대한 집중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국 혁신 체제가 앞으로 성과는 많은데 또 개설 과제도 많다라는 것이 오늘 시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숏사이클 롱사이클 보면은 이게 한국의 평균 기술 지명 주기인데요. 9년입니다. 평균 9년 오래된 특허를 사용했다 점점 짧아져 가지고 6년까지 떠있는데 이제는 한국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롱으로 지금 전환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2000년대부터 굉장히 발악한 현상이고 삼성을 예를 들면은 삼성이 IT 제조업에서 지금은 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는 삼성 APS인가를 그런 기업들을 주도를 해서 지금 이쪽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좀 더 많은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탑10 기업을 뽑아봤더니 201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IT 아니면 철강, 자동차인데 2020년대에는 삼바하고 셀트론이 들어왔고 LG도 들어와가지고 바이오 기업이 3개 진입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이 2개 들어왔습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그나마 좀 바람직한 현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한국의 추격과 수렴은 추격의 일정공은 한국이 일본을 추격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사이클이 짧은 IT, 단품 기술, 형식지 기술을 갖고 했다면은 앞으로 추격 일정공 최소한 독일까지 갈 텐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독일의 핵심인 히든 챔피언,
사이클이 긴 기술, 바이오 부품 소재, 융복합 기술, 암multi 기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추기 어려운 사업이 이걸 해야지 한국 해야만이 중개 추기로 좀 더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까지의 선도 추격, 대기업, 제조업, 수출이 선도 추격이라면은 앞으로는 동반 추격, 대학, 서비스 산업, 내수, 중소벤처, 지방까지 더 활성화된 그런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돼야만이 가능할까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혁신의 세 가지 뉴 컴비네이션이 필요하다. 쉼피터가 그 책에서 혁신을 뉴 컴비네이션을 정의했습니다. 혁신한 것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 지식,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결합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혁신 체제면에서 이걸 정의하면은 아까 집중도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유니콘 간의 새로운 결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사 간에도 새로운 결합이 필요해서 좀 더 혁신을 내재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기술 간에도 새로운 결합이 돼서 좀 더 융복합 기술이 나아만이 한국이 이 세 가지 새로운 결합, 대중소기업 간에 노사 간에 기술 분야 간에 새로운 결합이 있어야만이 한국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하려면은 제가 말하는 쉼피터에 두 가지 쉼피터가 있습니다. 젊은 쉼피터는 34년 책에서 바로 그 엔터프로너십 이 창업을 강조했죠. 그런데 머추어 쉼피터는 40년 책에서 빅비즈니스의 대기업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만이 대규모 스케일의 R&D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그동안에 이제 이 대기업 주도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스타트업 유니콘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뭐 아주 못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 보시면은 각국의 유니콘 기업 수인데 미국, 중국, 인디아가 이제 압도적인 1, 2, 3등이고 그 뒤에 이제 유럽과 한국이 뭐 프랑스 뭐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니콘 면에서 이렇게 아직 못한 것은 아닌데 좀 더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기업에 나와서 창업하고 다시 그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인수돼 가지고 엑시트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절대 우리나라 스타트업 인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으로 인커렉트한 것이죠. 너네 또 문어발처럼 확산돼가. 그래서 절대 삼성 우리나라 기업 인수 안 하죠. 다 해외에서만 인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해외에 인수된 것보다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된단 말이죠. 근데 국내 인수력이 좋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대중소와 스타트업 생태 간에 좀 더 활발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결합의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공약에 많이 나오는데 연공서열 임금형에서 직무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뭐 저출산 문제도 하는데 인구를 높이는 건 당연하고 현재 갖고 있는 노동력 갖고도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낮은 여성의 고용률 높이는 것도 단기적인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M자 커브인데요. 이게 여성 고용률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라임 에이지 30, 40대 여성 고용률이 세계 최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근데 덴마크, 스웨덴 가면은 80%, 90% 입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근데 왜 그러냐? 애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출산휴가 보육 같은 그런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가지고 여성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 노동이 한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사회 서비스 노동의 비중인데 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북구사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노동은 복지 노동인 동시에 성장 친화적인 노동인 것이죠.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이 저성장 원인의 하나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이 아마 이제 나중 발표에 더 나올 거로 보고 여기서 일단 제 기조 발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